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시이튼 동물기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이튼 동물기는 동물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어니스트 톰스 시이튼이 저술한 책입니다. 시이튼의 작품은 총 42편이나 되는데요. 이 중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의 시이튼 동물기에는 5편의 작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로보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낭독했던 별의 눈동자에서도 그 당시 번역본에는 늑대라는 표현보다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시이튼 동물기에도 늑대를 일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이튼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6살 이후에는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크고 작은 호수와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이튼이 동물을 좋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대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낭독해드릴 로보 편은 톨스토이가 늑대 이야기로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크게 칭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 유년 시절에 월간 만화 잡지 보물섬에서는 카람포의 로보라는 만화로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이튼은 로보는 실화를 다룬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멕시코 카람포의 지역에서 1889년부터 1894년에 살던 늑대 로보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늑대왕 로보를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로보, 카람포의 임금님. 카람포라는 것은 뉴멕시코 북부에 있는 끝없이 넓은 초원을 말한다. 목초가 새파랗게 무거워지고 수없이 많은 양이며 소들이 떼지어 살고 있는 곳이다. 메이사라고 불리는 굽이치는 고원과 마지막에는 카람포 강으로 흘러들어 하나가 되는 몇 개의 작은 내가 가로 세로 달리고 있는 곳이다. 그 강 이름을 따라 이 부근의 땅을 카람포라고 부르는 것이다. 카람포에는 그 누구도 겨룰 수 없을 만큼 세력을 떨치고 있는 한 마리의 늙은 잿빛 의리가 살고 있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 잿빛 의리를 늙은 로보 또는 임금님이라고 불렀다. 몇 년에 걸쳐 카람포 골짜기를 두려움에 떨게 한 무서운 이리 때의 대장이 로보였기 때문이다. 양치기나 목장주 치고 로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로보가 그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나면 소들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몰렸고 그 주인들은 어쩔 도리 없이 바라만 보는 것이 분해서 치를 떨었다. 로보는 이리 가운데서도 유난히 몸집이 큰 이리였다. 큰 몸집에 어울릴 만큼 지혜도 많았고 힘도 세었다. 밤마다 으르렁거리는 로보의 소리는 누구라도 그의 부하 이리들과 뚜렷이 구별해 들을 수 있었다. 여느 일이라면 그 짖는 소리가 캠프 가까이까지 다가오더라도 카우보이들을 떨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늙은 로보의 굵고도 나지막한 목소리가 온 골짜기에 울려 퍼지면 카우보이들은 끝내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아침에는 또 몇 마리의 소가 죽어 있을까 하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로보가 거느린 이리수는 별로 많지 않았다. 로보가 어째서 그렇게 적은 수를 이끌고 있었는지 나에게는 참으로 수수께끼로 생각된다. 로보만한 자신과 힘이 있으면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마른 일이다. 아마 로보는 부하가 적어도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혹은 로보의 성질이 너무나 거칠어서 여느 의리들이 따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로보가 카람포의 임금님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던 그 마지막 무렵에는 부하가 겨우 5마리 뿐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5마리의 이리는 모두가 지독하게 무서운 녀석들 뿐이었다. 그 대부분이 여느 이리보다 컸으며 특히 부대장 이리는 정말 무시무시했다. 그러나 그 부대장조차도 몸집이 크기며 용기에 있어 대장 로보만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다. 로보와 부대장 외에 뛰어난 이리가 2마리 있었다. 한 마리는 희고 아름다운 이리로 멕시코 사람들은 그 이리를 브랑카, 스페인 말로 흰 것이라는 뜻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이리는 암컷으로 아마 로보의 아내였던 듯하다. 또 한 마리는 굉장히 날쌘 노란 이리였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영양을 잡아 한패들이 대접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왜 이리들이 카우보이나 양치기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카우보이나 양치기들은 로보의 무리를 여러 번 보았고 목소리만이라면 더 먼 곳에서도 들어 알고 있었다. 목장주들은 로보들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로보 무리를 꼭 물리치고 싶어 했다. 따라서 로보 무리의 목을 하나라도 가져오는 자가 있었다면 카람포의 목장주는 누구든 기꺼이 많은 소를 감사의 뜻으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보들은 무슨 마술이라도 쓰고 있는지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냥꾼이란 사냥꾼은 모두 업신여겼고 덫이란 덫은 모두 비웃었다. 그러면서 5년을 하루같이 매일 암소 한 마리씩 카람포의 목장주로부터 앗아갔던 것이다. 모두 합치면 2,000마리 이상이나 되는 가장 좋은 소를 로보 무리가 죽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로보들은 언제나 가장 좋은 소만 골라서 죽였기 때문이다. 이리들은 항상 굶주려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건 마구 먹는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로보 무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카람포의 산적 로보들은 털에 윤이 반지르르하고 늘 영양이 좋았으므로 먹을 것에 대하여는 몹시 까다로웠던 것이다. 저절로 죽었거나 앓다 죽었거나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동물이건 로보들은 결코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목장주가 죽인 것조차도 절대로 먹지 않았다. 로보들이 그날의 음식은 방금 죽인 1살짜리 암소의 그것도 연한 부분의 고기였다. 늙은 소는 업신여기고 먹지 않았다. 어쩌다 송아지나 망아지를 건드리는 수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결코 로보들의 마음에 드는 먹이는 아니었다. 그리고 로보들은 장난삼아 양을 죽이지만 양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 1893년 11월 블랑카와 누런 이리가 250마리의 양을 죽였다. 그들이 그런 짓을 단지 심심풀이로 했다는 것은 너무나 틀림이 없었다. 왜냐하면 죽였을 뿐 고기는 하나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로보들이 저지른 몹쓸 짓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로보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로보 무리를 없애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해마다 늘어났다. 그러나 로봇들은 적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건 아랑곳 없이 태연히 살아나갔던 것이다. 로봇의 목에 많은 상금이 걸렸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로봇을 잡으려고 잇따라 지혜를 짜내어 여러 가지 덫을 놓았다. 그러나 로봇들은 언제나 용케 그 덫을 찾아내어 절대로 걸려들지 않았다. 로봇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총뿐이었다. 로봇은 이 부근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로봇은 결코 자기 편에서 사람에게 덤벼드는 일은 없었다. 낮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획 달아나 버렸다. 이것은 로봇들이 꼭 지키는 규칙이었다. 로봇은 부하들에게 자기들이 죽인 것 이외에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로봇의 부하들은 여러 번 목숨을 건졌다. 또 로봇은 사람의 손 냄새며 덫의 냄새를 알아내는 굉장히 예민한 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니는 부하들은 절대로 안전했다. 언젠가 카우보이 하나가 기에 익은 늙은 로봇 임금이 부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러자 골짜기에서 로봇의 부하들이 소떼와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로봇은 작은 언덕 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 블랑카와 다른 이리들은 노리고 있는 한 마리의 살찐 암소를 무리에서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소들은 머리를 밖으로 향하게 하여 서로 몸을 꼭 붙이고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뿔을 한 줄로 나란히 세워 이리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가 뿔을 모으면 좀처럼 쳐들어가기 힘들다. 어떤 소가 이리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무리의 한 군데로 도망쳐 들어오지 않는 한 이런 모양이 흩어지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이리들은 노리고 있는 암소를 죽이려면 이 원 모양의 빈틈을 노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소는 좀처럼 해치울 것 같지 않았다. 마침내 늙은 로봇 임금은 부하들이 하는 꼴이 못마땅하여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벌떡 일어나 언덕에서 내려와 한마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를 지르더니 손살같이 소떼를 향해 쳐들어갔다. 로봇의 이 공격에 놀란 소들은 순식간에 대열이 흩어지고 말았다. 로봇가 소떼의 한 복판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소들은 터져나가는 포탄의 파편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노리고 있던 소는 달아났다. 그러나 20m도 못 가서 로봇은 그 암살을 따라잡았다. 그리고는 암소의 목을 덥석 물어뜯었는가 하는 순간 그 커다란 몸집을 땅 위에 털썩 쓰러뜨렸다. 암소는 무서운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없었다. 곤두박질을 하며 벌렁 나가 자빠지고 만 것이다. 로봇도 공중제비를 치며 나뒹굴었지만 곧 몸을 바로잡았다. 부하들이 우르르 불쌍한 암소에게 덤벼들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숨통을 끊어놓았다. 로봇은 산 재물을 때려잡았으므로 죽이는 일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너희들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야 어디 되겠니? 그런 것 하나 빨리빨리 해치우지 못하고 말이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 고함을 지르며 그 자리로 달려갔다. 이를 보자 이리들은 전과 같이 달아나 버렸다. 그 카우보이는 마침 그때 독약 스트리카닌을 한 병 가지고 있었으므로 곧 암소 시체의 3군데에다 독약을 발라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암소는 이리들 스스로가 죽인 것이므로 틀림없이 돌아와서 먹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 카우보이는 이리들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을 두근거려가며 그 자리로 달려가 보았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리들은 그 암소를 먹긴 했으나 독이 묻은 부분은 용케 뜯어내어 한 옆에 내동댕이 쳐 놓고 있었다. 해가 갈수록 목장주들은 이 큰 의리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목에 걸린 상금도 해마다 올라가
마침내 $1,000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다. 이렇게 많은 상금이 걸려있지 않았던 지금까지도 내노라 하는 사냥꾼들이 여러 명 로보를 죽이기 위해 이곳으로 왔었다. 하물며 이제는 $1,000라는 상금이 걸렸다. 곧 그 돈을 탐낸 남자 하나가 카람포 골짜기로 말을 타고 달려 올라왔다. 그 남자는 탄넬리라는 이름의 텍사스 산림 감시인이었다. 이 사람은 이리 사냥에 필요한 훌륭한 도구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매우 품질이 좋은 총이 여러 자루 있었고 말이 몇 필, 그리고 당당한 몸집의 울프 하운드, 이리 사냥에 쓰는 개 한 무리가 있었다. 그 사람과 개들은 저 멀리 버지니아 주의 반반돌 평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리를 죽인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 3일 뒤에는 그 늙은 이리왕 로보의 목을 자기 말의 안장 옆에 메어달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다. 여름날 아침,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탄넬리는 개를 이끌고 기운차게 떠났다. 얼마 뒤에 큰 개들이 사냥감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즐거운 목소리로 알려왔다. 3km도 채 못 가서 카람포의 잿빛 이리 무리가 눈에 띄었다. 그는 곧 무섭게 뒤쫓기 시작하였다. 울프 하운드가 한 일은 이리를 몰아대어 사냥꾼이 달려와 총으로 쏘아 죽일 때까지 놓치지 않는 일이었다. 텍사스의 넓디 넓은 대평원에서는 이런 일은 아주 손쉬웠다. 그러나 이곳 카람포는 텍사스와는 지형이 아주 다르다. 그 차이는 이기고 지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로보가 자기가 살 땅을 얼마나 잘 잡았는지는 이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이 부근은 카람포 강의 바위투성이의 골짜기와 물줄기가 드넓은 풀밭을 여러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 쫓기기 시작하자 로보는 곧 가장 가까운 내와 골짜기를 건너감으로써 우선 쫓아오는 무리들이 더뎌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로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여기에 말려들어 개들도 산산이 흩어졌다. 이윽고 뚝 떨어진 장소에서 이리들이 다시 모였을 때 개들은 아직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리의 수는 개의 수와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여기서 이리들은 뒤쫓아온 개들과 싸움을 시작하여 개들을 죽이거나 또는 몹시 심한 상처를 내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탄네리가 개를 불러 모아보니 돌아온 것은 겨우 6마리뿐이었다. 그 가운데 2마리는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탄네리는 그 뒤에도 2차례에 걸쳐 로보의 목을 손에 넣어보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2번 다 첫 번째와 비슷한 결과만 나왔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가장 소중한 말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탄네리는 로보를 단념해버리고 텍사스로 돌아갔다. 그러자 로보는 더욱더 제멋대로 날뛰게 되었다. 다음 해 또 다른 사냥꾼 2사람이 이들을 잡으러 왔다. 2사람 모두 자기야말로 이 유명한 이리를 꼭 잡아서 그 많은 상금을 손에 넣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었다. 한 남자는 새로 연구해낸 독약을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장치해 놓을 생각이었다. 또 한 남자는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술의 힘을 가진 독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로보는 틀림없이 마력을 가진 이리이므로 보통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만든 마술의 독약도 이 잿빛의 사나운 이리 로보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로보는 여전히 일주일의 예정표대로 자기의 영토를 돌아다니며 매일같이 먹이를 잡아다 먹었다. 몇 주일 못 가서 캐론과 라로슈라는 그 2 사냥꾼들도 단념하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조 캐론이 로보를 잡으려다 실패한 뒤 1893년 봄의 일이었는데 캐론은 로보에게 창자가 뒤집힐 만큼 혼이 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리왕 로보가 얼마나 적을 무시하고 얼마나 자기 힘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캐론의 농장은 카람포의 아름다운 골짜기를 흐르는 작은 냇가에 있었다. 그 골짜기의 바위 사이에 캐론의 집에서 10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늙은 이리왕 로보의 아내가 바위굴을 발견하고 새끼를 그 안에서 낳았던 것이다. 로보의 가족들은 여름 동안 내내 그 바위굴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캐론의 소와 양과 개를 죽였다. 캐론이 어떠한 독약이나 덫을 장치해 놓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몇 개의 굴이 있는 벼랑이 깊숙한 곳에서 여유만만하게 살았다. 캐론은 로보 무리를 연기를 피워 끌어내보려고도 했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가까이 가보려고도 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보았지만 그러나 모두 허탕이었다. 로보들은 긁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달아났으며 여전히 가축을 훔쳐댔다. 그 녀석이 지난 여름 내내 살던 곳이 바로 저기요 하고 캐론은 벼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녀석만은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참으로 나로선 이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카우보이들이 모아놓은 로보에 대한 역사이다. 나는 처음엔 이러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1893년 가을에 나 자신이 이 꽤 많고 교활한 늙은 이리를 알게 되고 마침내 어느 누구보다도 로보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나서부터 가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보다 몇 년 전에 나는 빙고라는 이름의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나는 이리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냥꾼이었는데 그 뒤에 직업이 바뀌어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몸이 약하여 얼마 동안 몸을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카람포의 목장주인 한 친구로부터 뉴멕시코에 와서 로보 무리와 한번 싸워볼 생각이 없느냐는 청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그 청을 받아들였다. 그 소문난 이리왕을 내 눈으로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 카람포 고원을 찾아갔다. 나는 얼마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며 그 고장의 땅의 생김새를 조사했다. 여기저기 아직 가죽이 붙어있는 소의 해골이 뒹굴고 있었다. 따라온 안내인이 그것을 가리키며 저것도 그 녀석의 짓이랍니다 하고 말했다. 조사하는 동안 나는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람포 같은 가파른 모양의 땅에서는 개나 말에게 로보를 추적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독약이나 덫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공교롭게도 로보가 걸릴 만한 큰 덫을 가져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우선 독약을 써보기로 했다. 마력의 일리를 잡기 위해 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 쓰지는 않겠다. 나는 스트리키닌, 비소, 시안화물, 청산가리 등 독약이란 독약은 모조리 섞어서 시험해 보았다. 또 미끼로 준비해 놓은 고기에 대하여도 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독약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해 나가 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애쓴 노력은 보람도 없이 모두 허탕만 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늙은 왕은 너무나 교활하고 영리했다. 로보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했었는지는 단지 이 예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떤 나이 많은 덫을 장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일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우선 1살짜리 암소를 죽여 그 내장의 기름기를 냄새가 나지 않도록 뼈로 만든 칼로 도려낸다.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오지 냄비에 넣고 치즈와 함께 끓인다. 식은 다음 그것을 몇 개의 덩어리로 갈라 놓는다. 하나하나의 덩어리 한쪽에 구멍을 뚫고 스트리키닌과 시안화물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꼭 막아 그 속에 끼워 넣는다. 마지막으로 치즈로 구멍을 막는다. 이런 식이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1살짜리 암소의 따뜻한 피에 담궜던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앞에서는 숨을 쉬는 곳조차 삼갔다. 일이 끝나자 그것을 온통 생피를 바른 생가죽 부대에 넣었다.
그리고는 소의 간장과 내장을 새끼줄에 메어 땅에 질질 끄며 말을 타고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15km 가까이 돌아다니며 400m마다 먹이를 놓았다. 그동안 나의 손이 먹이에 닿지 않도록 한껏 조심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로보는 대개 월요일쯤에 이 부근에 왔다가 토요일쯤에는 셀러 그란덴 기슭을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마침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그날 밤 우리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리왕의 굵고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한 카우보이가 말했다. 저것 보세요. 왔어요. 날이 밝자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손살같이 말을 달려나갔다. 이윽고 이리들의 새로운 발자국을 찾아냈다. 역시 로보가 앞장이었다. 로보의 발자국은 쉽사리 분간할 수 있었다. 여느 이리의 앞발 끝에서 뒤쪽까지의 길이는 11cm이며 큰 이리라 해도 12cm이다. 그러나 로보의 것은 14cm나 됐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로보는 몸이 다른 것들도 발처럼 모두 컸다. 서 있을 때의 높이는 땅에서 어깨까지가 90cm였고 체중은 68kg이었다. 그러므로 로보의 발자국이 때로 부하들의 발자국에 지워졌다 해도 그 뒤를 밟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로보와 그 부하들은 내가 내장을 끌고 간 자국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갔다. 첫째 번의 먹이 근처에서 로보가 그 냄새를 맡으며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먹이를 입에 문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드디어 그 녀석이 먹었다 하고 외쳤다. 2km도 못 가서 그 녀석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땅에 남아있는 폭이 넓은 큰 발자국을 열심히 살피며 말을 달렸다. 발자국은 두세 번의 먹이 있는 곳과 이어져 있었다. 그 먹이도 없었다. 나는 너무 좋아서 펄펄 뛰다시피 했다. 이번에야말로 로보를 해치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두세 마리의 부하도 함께 걸려들었으리라. 그러나 큰 발자국은 내가 끌고 다닌 내장의 자국을 따라 더욱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안장 위에 올라서서 풀밭을 잘 살펴보았다. 그러나 죽은 이리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발자국을 따라갔다. 셋째 번 먹이도 없었다. 이리왕의 발자국은 계속 넷째 번 것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로보는 먹이를 하나도 먹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입에 물고 달려갔던 것이다. 로보는 3개의 먹이를 넷째 번의 먹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너의 깨 같은 것에 넘어갈 바보가 아니다 라는 듯이 먹이 더미 위에 대변을 잔뜩 놓아 두었던 것이다. 이쯤 해놓고 로보는 내가 끌고 다닌 내장의 뒤를 쫓는 일을 그만두고 부하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와 같이 로보는 부하들을 훌륭히 지켜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작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는 늙은 로보 왕을 잡기 위해서는 독약 같은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덫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무렵 나의 눈에 띈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로보가 얼마나 악착스럽고 영리하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로보들이 그저 재미있다는 이유로 하고 있던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좀처럼 먹지는 않으면서도 양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일이었다. 양은 대개 1000마리에서 3000마리 가량을 한 무리로 하여 한두 사람의 양치기가 이끌고 다닌다. 양이란 짐승은 참으로 어리석은 동물이어서 아주 하찮은 일에도 놀라버려 곧 산산이 흩어져 버린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버릇이 있다. 강한 약점이라고나 할까? 즉 지도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따라간다는 성질이다. 이 성질을 양치기들은 잘 이용하여 양떼 속에 6마리 가량의 염소를 섞어 놓는다. 이 턱수염이 달린 사촌들이
자기들보다 지혜가 많다는 것을 양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양들은 모두가 염소한테로 모여든다. 이리하여 대개의 경우 양들은 산산이 흩어지지 않고 그럭저럭 뭉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이 끝나갈 무렵이 어느 날 밤, 2명의 펠리코인 양치기가 이리들이 쳐들어오는 소리 듣고 깨어났다. 양들은 순식간에 염소 둘레에 엎치락뒤치락하며 모여들었다. 염소는 바보도 아니고 겁장이도 아니었다. 그래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이 공격대를 지휘하고 있던 것은 보통 이리가 아니었다. 이리 인간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늙은 로보 임금이었던 것이다. 늙은 왕은 양떼들이 잔뜩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염소라는 것을 양치기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로보는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꽉 물려있는 양들의 머리 위를 훌쩍 뛰어넘어 염소에게 덤벼들어 눈 깜짝할 새의 염소를 모두 죽어버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엾은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야 말았다. 그 뒤 몇 주일 동안이나 거의 매일같이 나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양치기들이 묻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들은 요즘 길 잃은 양을 못 보셨나요? OTO 표가 있는 녀석들인데요. 하고 물었다. 거기에 내 대답은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 대답은 어느 때는 예, 봤지요. 다이아몬드 샘가에 5마리 죽어 있더군요. 이거나 알파이 언덕에서 작은 무리가 달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아니요, 나는 못 봤지만 이틀 전에 판 메일러가 세드라몬데 위에서 방금 죽은 양을 20마리쯤 보았다고 하더군요. 이기도 했다. 마침내 이리 덫이 도착했다. 2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꼬박 일주일에 걸려서 나는 덫을 완전히 장치했다. 우리는 어떤 고생도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이건 닥치는 대로 해보았다. 덫이 만들어진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말을 타고 그곳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나갔다. 마침내 덫에서 덫으로 달려간 로보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흙먼지 속에서 그날 밤 로보가 무엇을 했는지 훤히 짐작할 수 있었다. 로보는 어둠 속을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 곧 첫 번째 덫을 발견했다. 덫은 감쪽같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로보는 속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부하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자기는 조심스럽게 그 주위의 흙을 파헤쳐서 끝내 덫과 사슬과 통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모조리 드러내놓고 말았다. 그것도 덫의 용수초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뛰어난 재간을 부렸던 것이다. 로보는 더 나아가 10개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덫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드러냈다. 그러다가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보는 자기가 가던 길에 뭔가 수상한 것이 있으면 곧 멈춰 섰다가 옆으로 비키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나는 로보를 앞지르는 새로운 깨를 한 가지 생각해냈다. 덫을 H 모양으로 장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로보가 가는 길 양쪽에 덫을 한 줄로 장치하고 그 사이에, 즉 H라는 글자의 가운데 가로줄 부분에 또 하나의 덫을 장치하는 것이었다. 얼마 뒤 나는 또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로보는 성큼성큼 걸어와서 깜쪽같이 나란한 덫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곤 그곳에서 눈앞에 장치해 놓은 또 하나의 덫을 찾아냈다. 로보는 그 위험한 곳에서는 우뚝 멈춰 섰다. 로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들짐승의 천사가 로보를 지켜주었을까? 어쨌든 로보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꼼짝하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기의 발자국대로 뒷걸음질하여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한쪽 옆으로 돌아가 뒷발로 흙덩어리며 돌조각을 파헤쳐 덫을 깨끗이 드러내놓고 말았다. 그 밖에 다른 방법에도 로보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나는 잇따라 방법을 바꾸어가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덫을 장치했지만 그 보람도 없이 로보는 절대로 걸려들지 않았다. 로보의 지혜는 실패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만일 운이 나쁜 아내 브랑카만 없었더라면 로보는 지금도 계속 암소를 죽이며 살아나가고 있었을지 모른다. 혼자 살아나가기만 했다면 로보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믿고 사랑하던 친구가 잘못된 일을 하여 쓰러진 영웅은 옛날부터 많이 있다. 로보도 역시 아내 때문에 그러한 영웅들의 무리에 끼이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따금 느낀 일이지만 이 카람포의 무리 사이에도 역시 모든 것이 반드시 잘 되어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무언가 질서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다. 가끔 작은 이리의 발자국이 지도자인 로보의 발자국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카우보이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까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오늘 놈들을 보았어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브랑카랍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랬었군. 브랑카는 암놈이니까 로보가 내버려두지. 수컷이었다면 아마 죽여버렸을 거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새로운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1살짜리 암소를 죽이고 그 시체 둘레에 비교적 간단히 찾아낼 수 있는 덫을 몇 개 장치해 놓았다. 그리고 암소를 잡아 그 머리를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았다. 머리 같은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시시한 고기여서 이리는 걷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시시한 고기 둘레에 든든한 새덧 6개를 장치했다. 그러곤 덫이 새 냄새를 깨끗하게 없앤 뒤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흙 속에 묻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손에도 장화에도 도구에도 생피를 발랐다. 같은 생피를 그 언저리의 땅에도 뿌렸다. 마치 암소의 목에서 피가 흘러내린 것처럼 덫을 흙 속에 묶고 난 뒤 나는 코요테의 가죽을 비 대신으로 하여 그 자리를 쓸어 놓고 그 위에 코요테의 발자국을 잔뜩 찍어 놓았다. 암소의 머리는 풀숲 사이에 좁은 길이 보일 만한 곳에 놓고 그 좁은 길에는 가장 든든한 덫을 하나 묻었다. 그리고 그 덫에 암소의 머리를 단단히 묶어 놓았다. 이리는 시체 냄새를 맡으면 어떤 시체이건 가까이 다가가는 성질이 있다. 그것을 먹을 생각이 없다 해도 그게 무언가 알아보려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성질을 이용하면 어쩌면 로보 무리를 이쪽에 깨 걸려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기 둘레에 장치해 놓은 덫을 로보가 알아보고 부하들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암소의 머리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머리는 마치 필요 없어서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덫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떠났다. 이르러 보았더니 옳지. 무리들의 발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암소의 머리도 덫도 그 자리에 없었다. 부지런히 발자국을 조사해 보았더니 로보가 고기에 다가가는 부하들을 말린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한 마리의 작은 이리가 떨어진 곳에 내버려진 암소의 머리를 살피다가 하나의 덫에 덜컥 걸려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발자국을 따라갔다. 2km도 채 못 가서 그 재수 없는 이리가 블랑카라는 것을 알았다. 블랑카는 획 달려갔다. 20kg 이상이나 되는 암소의 머리가 걸리적거리는데도 한사코 도망을 갔다. 말을 타지 않은 우리 일행은 곧 뒤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바위가 많은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블랑카를 따라잡았다. 암소의 뿔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끼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블랑카는 내가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일이었다. 털은 흠잡을 데 없이 온통 새하얀 빛이었다. 블랑카는 덤비려고 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한패들을 부르려고 했다.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온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이 소리에 대답하는 굵고 나지막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이것이 블랑카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우리가 블랑카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이상 짖을 여유가 없었다. 블랑카는 온 힘과 지혜로 사람과 싸워야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때의 간격을 뒷날 생각해 보면 나는 그때보다 더욱 가슴이 아파온다. 도저히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몰린 이리의 목에다 우리는 제각기 올가미를 던져 걸어가지고 각각 반대쪽으로 말을 달리게 했다. 블랑카의 입에서 피가 뿜어나왔다. 눈은 흐릿해지고 내 발이 꼿꼿해지더니 마침내 푹 쓰러지고 말았다. 우리는 죽은 이리를 말에 싣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로보 무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슬픈 일이 생긴 동안에도 그 뒤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로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로보는 블랑카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로보가 블랑카를 남겨놓고 간 것은 블랑카를 정말로 저버렸기 때문은 아니었다. 다만 블랑카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총에 대한 무서움을 누를 수 없어 그 자리를 피했을 뿐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로보가 블랑카를 찾아 헤매며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한 카우보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역시 블랑카는 저 녀석의 마누라였군. 저녁때가 되자 로보는 집이 있는 골짜기로 다가오는지 그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울음소리는 틀림없이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였다. 옛날 싸움을 걸어올 때의 사나운 목소리가 아니라 길게 꼬리를 끄는 구슬픈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블랑카, 블랑카 하고 부르는 것 같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로보는 우리가 블랑카를 따라잡은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온 것 같았다. 마침내 로보는 블랑카의 발자국을 찾아낸 모양이었다. 우리가 블랑카를 죽인 장소에 이르자 로보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픈 울음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로워서 듣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설마 그렇게도 슬프게 울 줄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신경이 둔한 카우보이들까지도 그 소리를 듣자 저런 식으로 이리가 우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어 하고 말했을 정도였다. 로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깨달은 모양이었다. 블랑카가 죽은 장소에는 블랑카의 피가 곳곳에 뿌려져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로보는 말의 발자국을 더듬어 목장의 오두막으로 왔다. 블랑카를 찾아내기 위해서인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로보가 그 곳에서 한 행동은 복수뿐이었다. 마침 그때 목장 오두막 밖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개가 그 복수를 받는 불행한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로보는 그 개에게 덤벼들어 문칸에서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이다. 이때 로보가 혼자 왔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본 발자국은 단 한 마리의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여느 때의 로봇답지 않게 마구 달린 것이었다. 사실 나는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목장 주위에 많은 덫을 장치해 놓았었다. 뒤에 가서 나는 로보가 사실은 이들 덫 가운데 하나에 걸렸었는데 그 무서운 힘으로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다. 블랑카의 시체를 찾아낼 때까지 로보는 이 부근을 서성거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로보가 멀리 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의 자포자기 기분에서 벗어나기 전에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자 블랑카를 죽인 것은 큰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블랑카를 미끼로 썼더라면 그 다음날 밤에라도 로보를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덫을 모았다.
130개의 든든한 새 덫이 모였다. 그것들을 골짜기로 통하는 길이랑 길에는 모두 4개씩 장치했다. 어느 덫이건 각각 따로따로 통나무에 매어 통나무는 통나무대로 따로따로 땅에 묻었다. 그것들을 묻을 때 나는 먼저 조심스럽게 떼장을 드러내고 뒤엎은 흙은 모두 담요에 받았다. 그 다음에 덫을 묶고 떼장을 그 전과 똑같이 덮어놓았다. 그 결과 일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 만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덫을 깨끗이 감추어 놓은 다음 그 하나하나의 위로 가엾은 블랑카의 시체를 끌고 다녔다. 그곳뿐만 아니라 목장 주위 전체에 블랑카를 끌고 다녔으며 마지막에는 앞발을 하나 잘라서 덫이 묻힌 곳마다 그 발자국을 찍어 놓았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의 지혜와 주의를 기울여 이 일을 끝마쳤다. 그리고 밤이 이슥해진 다음에야 겨우 오두막에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꼭 한번 로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분명히 로보의 목소리였는지는 자신이 없다. 다음날 나는 말을 타고 나가보았다. 덫마다 차례차례로 돌아볼 생각이었다. 그날은 북쪽 골짜기를 다 돌지 못한 채 해가 지고 말았다. 이렇다 할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저녁 식사 때 한 카우보이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북쪽 골짜기에서 소들이 야단법석을 쳤는데 그 근처에서 뭔가 덫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카우보이가 말한 그 북쪽 골짜기에 내가 다다른 것은 다음날 오후가 지나서였다. 우리들이 가까이 가자 땅에서 어떤 잿빛의 큰 물체가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달아나려고 몸부리쳤다. 그러나 헛일이었다. 나의 앞에 나타난 것은 로보였다. 꼼짝달싹 못하게 덫에 걸린 카람포의 늙은 일이 로보가 서 있었던 것이다. 불쌍한 늙은 임금 로보는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 헤맸던 것이다. 그러다가 블랑카의 시체가 남겨놓고 간 냄새를 맡자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뒤를 쫓아가다가 깜쪽같이 숨겨놓은 덫에 걸리고 만 것이다. 4개의 새 덫에 꼼짝 못하게 걸려든 로보는 완전히 힘을 잃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튿날 하룻밤을 로보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젠 이미 몸부림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래도 내가 가까이 가자 로보는 갈기를 곤두세우고 일어서서 으르렁거렸다. 로보의 낮으면서도 굵직한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것이 최후의 울음소리였다. 구해달라고 부하를 부르는 그 소리에 대답하는 소리는 없었다. 이제는 도저히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몰린 것이다. 오직 홀로 로보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올라 나에게 덤벼들어 싸우려 했다. 그러나 별 수 없었다. 4개의 덫은 모두 140kg이 넘는 바위같이 무거운 것들이었다. 내 발이 마구 헝클어진 쇠사슬과 무거운 통나무에 이어진 커다란 쇠고랑에 꽉 낀 로보는 이미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로보의 단단한 상아 같은 엄니가 그 단단한 쇠사슬을 얼마나 지독하게 물어뜯었겠는가. 내가 라이플 총을 로보의 몸에 대자 로보는 그것을 물어뜯어 엄니 자국을 남겼다. 그 자국은 지금도 남아있다. 로보의 눈은 미움과 노여움으로 시퍼렇게 번득였다. 그 턱으로 나와 나의 말에게 덤벼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헛되이 끝날 때마다 허공을 쳐다보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제 아무리 사나운 로보도 굶주림과 노여움과 출혈로 인해 지치기 시작하여 마침내 힘없이 풀썩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물이 로보에게 죽음을 당해왔다. 지금 나는 그 동물들이 당한 운명 같은 운명을 로보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악당 두모가 무법자의 영웅아, 이제 곧 너도 단지 썩은 고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너의 운명이다.
나는 올가미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로보의 목에 던졌다. 올가미는 생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그러나 힘이 모자랐다. 로보는 아직 그만한 것쯤으로 손을 들지는 않았다. 날씬한 올가미가 목에 걸리기 전에 로보는 그 올가미를 물었다. 그리고 단번에 덥석 그 줄을 끊어버렸다. 줄은 두 조각으로 끊겨 로보의 발 밑에 떨어졌다. 끝까지 올가미에 걸리지 않으면 나는 총을 쏠 생각이었다. 그러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로보의 가죽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목장으로 말을 타고 돌아가 한 카우보이와 함께 새로운 올가미를 가지고 왔다. 나는 먼저 나무 막대기를 로보에게 던졌다. 로보는 그 막대기에 달려들었다. 그 틈을 타 나는 다시 올가미를 던졌다. 올가미는 공중을 휙 날아가 로보의 목을 감았다. 그리고 로보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로보의 사나운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외쳤다. 아니다. 이 녀석을 죽여서는 안 돼. 산채로 목장으로 데리고 가자. 로보는 이미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다. 우리는 엄니 뒤쪽에 굵은 막대기를 밀어넣고 턱을 든든한 끈으로 묶어 그 끈을 막대기에 메웠다. 이런 일을 당해도 로보는 이미 꼼짝하지 못했다. 막대기는 끈을 떠받쳤고 끈은 막대기를 떠받쳤기 때문에 로보는 엄니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턱이 묶이는 것을 알게 된 로보는 이미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우리를 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나를 잡으셨군. 아무려나 마음대로나 해보시오. 그때부터 로보는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로보의 발을 꽁꽁 묶었다. 로보는 시름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으며 목을 쳐들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둘이서 간신히 로보를 말 위에 올려놓았다. 로보의 숨결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 조용했다. 눈은 또다시 반짝이며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우리를 보지는 않았다. 저 멀리 물결치는 넓은 고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지난날의 로보의 왕국, 지금은 산산이 흩어졌지만 오랫동안에 걸친 로보 무리의 왕국이었다. 로보는 자기를 등에 실은 말이 골짜기의 오솔길을 내려가 고원이 바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거기에서 눈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말을 몰아 아무 일 없이 목장에 닿았다. 로보의 목에 목걸이를 씌우고 든든한 새 사슬로 묶어 목장이 말뚝에 메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턱과 발에 묶은 줄을 풀어주었다. 비로소 나는 로보를 가까운 곳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이 살아있는 영웅, 폭군에 대해서 얼마나 터무니없고 싱거운 소문이 돌았는가를 알았다. 로보의 목에는 금 목걸이도 없었고 그 어깨에는 녀석의 악마가 손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꾸로 새겨진 십자가 표시도 없었다. 다만 한쪽 허리에 커다란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탄네니의 사냥개들이 대장이었던 윤호가 골짜기의 모래 위에서 로보에게 물려 죽기 직전에 물어 뜯었다는 자국이었다. 나는 로보 앞에 고기와 물을 놓아주었다. 그러나 로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용히 엎드린 채 그 노란 눈으로 먼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넓은 대평원, 지난날 자기의 왕국이었던 그 대평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몸에 손을 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가 진 뒤에도 로보는 조용히 대평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되면 로보는 부활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보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몰렸던 그때만 단 한 번 구해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로보는 두 번 다시 구원을 바라지 않았다. 힘을 잃은 사자, 자유를 잃은 독수리, 짝을 잃은 비둘기는 모두 슬픔에 못 이겨 죽는다고 한다. 로보는 이 세 가지 괴로움을 한꺼번에 받아야 했다.
로보가 제 아무리 마음이 사나운 악당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세 가지 괴로움을 한꺼번에 어떻게 이겨냈겠는가. 그러나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사실 뿐이었다. 동이 트자 로보는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로보의 몸은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영혼은 이미 그 몸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늙은 왕은 죽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로보의 목에서 쇠사슬을 벗겼다. 그리고 한 카우보이와 함께 로보를 브랑카의 시체가 있는 오두막으로 옮겼다. 로보를 브랑카 옆에 놓고 그 카우보이는 말했다. 자, 너는 무척 내 아내 옆으로 오고 싶어 했었지. 이제야 너희들은 또다시 함께 있게 되었구나.